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그리고 충남 부여 청양 이렇게 세 곳인데요. 규모는 미니급이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 내 권력 구도 그리고 야권 내 세력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이후 침잠했던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부산해질 듯한데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지역선거이지만 전국적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전 국민적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된 지 3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정부는 어렵다면서 다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이 정 부회장은 SNG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 예. 대표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들은 의류 제조회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대전에서는 그 신사복을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성에서는 북측 인원 한 960명하고 예. 남측 주재원 한 10명이 가서 예. 신사복 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류 쪽이면 그 계절을 많이 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그럼 어떻게 좀 그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굉장히 좀 크죠. 왜냐하면 시기가 그 봄, 여름 제품의 본격적인 그 출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갑자기 닫히다 보니까 그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든지 마지막 그 하절기 제품 생산할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묶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그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시기가 한 달 정도만 홀딩이 되면 그 상품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지금 재고 물량은 동난 상태이고 더 이상 지금 출하는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가운데 거의 한 60%가 섬유 의류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 말고 또 원료 부품 업체, 이 납품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뭐 계약 파기 사례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이 더 심각하죠. 예. 왜냐하면 의류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해당 의류에만 피해를 주는데 그렇죠. 가령 그 뭐 부품들은 이게 휴대폰 부품이다 하면 휴대폰 전체 생산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이런 그 공급의 불안정성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거래선으로부터 그냥 끊어지는 거죠, 이게. 해지될 수밖에 없죠. 예. 혹시 지금 개성공단 기업협회 차원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정확한 추산을 하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1차적으로 지금 피해 조사 사례를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생산 손실이다 이런 거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네네네. 전체 인원 규모가 있고 예. 거기에서 어떤 월별 인가공 매출액이 있고 하니까 그건 판단이 쉬운데 네. 지금 이런 것처럼 뭐 이제 그 물동이 차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그 묶여 있는 제품 또는 그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크레임이라든지 또 배상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 정확히 계량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더더욱이 뭐 회사별로는 월 50억씩 연 600억 그 했던 계약이 일거에 뭐 해지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거래선이 한번 끊어져 버리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당장에 이제 지금 뭐 그 매출 감소도 감소지만 그렇습니다. 그 공단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업체 또 업종별로 뭐 차이가 나겠지만 이 거래선이 떨어지기는 쉽지만 다시 그걸 복원한다는 거는 그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에도 이제 가입돼 있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경약기금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 보험은 그 생산 중단이든지 가동 중단이든지 한 달이 지나야지 그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경력기금 대출은 요번 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아, 아직 그럼 지금 현재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은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뭐 지금 뭐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개성 기업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실적으로 뭐 그 담보 문제도 있고 또 담보를 내야 됩니까? 뭐 금융권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 그냥 긴급자금 지원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일부 업체 신용도에 따라서 뭐 신용으로 뭐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습니다. 아, 또 이율도 높습니까? 이런 경우에? 높으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뭐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자체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보도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긴급 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거래에서의 담보 요구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말씀은? 그 개성공단을 그 실질적으로 그 관리하는 게 통일부고요. 통일부는 뭐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기능이 거의 없는 부서죠. 이게 이제 뭐 국내 공단 같으면 뭐 직영부라든지 지금 같으면 뭐 산자부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 기존의 그 제도 같은 것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개성공단은 그 이제 북외 지역으로 간주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제 입주업체들이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도 요구를 했죠. 그러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겁니까? 일단은 저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그 악화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개성에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양쪽 그 정부 당국으로부터 자유로운 50년간 토지를 임차해서 그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 또 우리 정부로부터는 투자 권유를 받고 그렇게 하고 투자해서 기업 활동을 해왔죠.
그 남북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나라에서 제정한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네. 정부는 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 활동을 그 원활하게 네. 자율적으로 경영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은 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근데 그 실제 그런 그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예. 우선 그 특별 재난 지역이라도 선포가 되면 네. 그 재난 지역에는 그 정부에서 또는 지방 정부에서도 또 하게 돼 있는데 그 재난에 해당하는 그 피해도 재산상의 피해도 네. 좀 그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 염두에 두고 재난 지역으로 네. 예. 지정을 해달라라는 그 요청을 드렸던 거죠. 근데 어제 일단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다. 그 현행법에 따르면 어렵다 이런 일단 입장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현행법에 따라서 어려우면 네. 그 법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부에서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다수가 거의 가서 기업을 하다가 그 도산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그 응분에 좀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뭐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기업 활동 아니냐. 결국은 리스크는 기업이 안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개별 경영상의 리스크 같으면 예. 개별 기업이 당연히 떠안아야죠. 실제 그 지난 정부 때 네.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던 게 네.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네. 원활히 끌고 갈 수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은 폐쇄하는 게 낫다라고 기업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 실제 그 개성공단을 여태까지 그 존치하고 그 유지시켜 왔던 거는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만을 위해서 그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 어떤 부분에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긴장 완화라든지 네. 또 그 해외 한국 그 리스크 평가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서 예.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요번에도 그 저희가 자칫 오해받을까봐 예.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우리 그 국방부 장관께서 네. 인질 예. 억류시 특공 작전을 피겠다든지 이런 거는 대단히 불필요하게 북측을 심하게 자극한 일이고 그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남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사실 북측 주민들을 잘 살게끔 돌봐줄 그런 부담 때문에도 전혀 북측에 대해서 침공이나 그런 점령이나 이런 흡수통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과민하게 곡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자극을 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다. 그리고 북측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 해본 사람들이야말로 북측의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북측 나름대로 얘기하는 부분을 예. 어떤 부분은 역지사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성공단만 놓고 보면 예. 그 사람들은 그 남측 정부에 속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평을 개발해서 북한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고, 원래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2012년도에 3단계까지 개발 완료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100만 평 그 1단계 완성돼 있고, 그 중에서 공장을 지은 건 40만 평입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그 지난 정부 때 그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그 주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5.24 조치 이후에는 그 제도상으로 규정상으로 완전히 그 신규 투자를 막아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개성공단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빵떡 20개를 기대하고 그 핵심 최전방의 2개 사단을 개성 이북으로 이전시키면서 공단을 냈던 건데 그 20분의 1밖에 결과를 못 이룬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던 차에 그 우리 언론들이 이 뭐 안보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뭐 북측이 달러 박스기 때문에 못 닫는다. 뭐 개성 열어두고 있다. 뭐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게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그러면 자존심이나 이런 걸 건드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들은 뭐 없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 남은 게 자존심 이런 거밖에 있겠습니까? 그거 좀 유별납니다. 그래요. 자, 대표님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개성공단에 투자하신 거요. 예. 후회하십니까? 아직은 뭐 결론은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실제 어떤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참 그 힘없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 전혀 그 기업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남북 관계 전반의 그 소용돌이라든지 정치 안보 문제 이런 데 휩싸여서 기업이 참 그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겪을 때 뭐 후회 이전에 참 한탄스럽죠. 이게 남과 북이 잘만 했으면 대단히 큰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애당초 투자를 결정을 하실 때 남북 관계가 항상 그 좋은 관계로 갈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북 관계가 계속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약화될지는 몰랐죠.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전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20년 전이면 김대중 정부 전보다도 더 악화된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때보다도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도 체결할 정도의 맞습니다. 대화 채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협상 채널도 있고. 그랬죠. 지금은 뭐 실질적으로 그 정부 당국 간 대화는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업체가 요구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북측에 요구한 건데 지금 현재 최소 인력만 그 개성에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로 주재원들인데 이들을 빼고 모기업 대표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 북측에 촉구를 했어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물론 그 개성에 체류 중인 그 사람들은요. 말단 직원이 아니고 현지 법인의 그 사장들입니다. 대부분. 현지 법인의 책임자들이 그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남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최소 한 3, 4주 내지 한 달 이상 그 국내에 못 왔던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먹을 것도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 큰 공장들을 한두 명이 지키고 있다 보면 그 심리적인 그
고독감이나 그렇죠. 압박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겠죠. 공장이 을씨년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사실 투자 결정도 기업주들이 한 것이고 또 그 고생을 하더라도 기업주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뭐 북측이 근데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 뭐 쉽지는 않겠지만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빨리 이 그 개성 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표님 생각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그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문을 열기 위해서. 그나마 뭐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는 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적극적으로 뭐 정부의 지원 지시도 하시고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 저 통일부나 이런 데에서 그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제 저는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일본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저 북은 사고 체계도 틀리고 참 분명히 우리로 봐서는 그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음으로써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같은 데는 남북 간의 그 전쟁 나기를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전쟁 나면 좋아할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일본이 전후에 다시 복구했던 가장 큰 동력이 우리 그 한국 전쟁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렇기도 했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저기 남쪽이 경쟁 대상이고 북측은 그 군사적으로 위협 대상이 되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양수겸장인가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거에 두 가지 그 위협 요인이 없어지는 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무기를 열심히 팔아야 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몇만 대 팔을 때 그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한 대 들여올 수 있나도 한번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 개성공단 문제는 아니지만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그 득실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틀리고 어거지도 많이 쓰고 생떼도 많이 쓰니까 그 북측하고 상대 안 하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DMZ 155마일로 붙어 있으니까 저 상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남북 관계를 사실 북쪽은 우리하고 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이미.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본적으로는 뭐 끌어안고 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가진 것도 많고 강자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은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저희들도 때로 이런 게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 정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게 벌써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성 입주 기업들도. 그러면 뭐 마음속으로 왜 울분이 안 끓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국가 이익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개성공단 기업협회 차원에서 이제 업체의 성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임계점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한번 그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요. 이 폐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며칠까지 간다면 이건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좀 그 전망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업종별 업체별로 틀립니다. 그 사실상 지금 벌써
포기하는 업체들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뭐 가서 운영할 처음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 개성에 대해서의 불안정성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거래를 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예. 뭐 이런 일까지 있고 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어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경영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기업들도 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임계점을 언제까지라고 설정을 하고 계세요? 임계점 이전에 현재 예상은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저쪽에서 우리 군사훈련하는 거를 예. 투집 삼아가지고 지금 전시체제니 운운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존엄성까지 못 오가니까 대통령단 저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 통행 차단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군사훈련이 4월 말까지 하니까 네. 그 이전에는 출입 차단이 풀리기는 좀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는 예. 그런 판단은 듭니다. 어떻게 4월 말 5월 초까지는 버틸 여력은 있으신 거고요? 여력을 갖고 버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버텨야죠. 어쩌보면 그게 진짜 진솔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몇 번 한숨을 아주 크게 내쉬셨는데 거기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하는 말씀이 그 한숨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래도. 예,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의 소소한 특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요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24 재보선이 있는 날이죠. 바로 투표일인데 이 재보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보선 결과가 앞으로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걸 오늘 짚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하고 요일을 바꿔서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청와대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포기했다. 네. 이 과정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들에게 구명 호소까지 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혹시 관련 사실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주간 경향 보도인데요. 상임위원이 4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예.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1명 있고 현병철 씨죠. 예. 그다음에 상임위원이 3명 있는데 차관급입니다. 네. 이분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도 확인이 됐고 네. 뿐만 아니라 전직 인권위원들에게도 구명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전에 인권위원회에 계셨던 예. 어떤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가지고 2013년 3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청문 대상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고. 네. 또 그 이전에 후보자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또 최근에 봤던 것처럼 후보자의 부담이 고스란히 정권의 부담으로 오는 네. 그런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워낙에는 이제 그만두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보통 사인을 보내면 그만두는데요. 그 그렇죠. 사인이 3번 정도 왔다고 그래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도 왔고 그랬는데 오, 예. 버텼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버티다가
청와대에서 잇단 인사 낙마, 그다음 조각 과정에서의 잇단 인사 난맥상 때문에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지도도 떨어지니까 야 저기다가 현병철 위원장 후임으로 새로 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되면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현병철 위원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인권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니까요. 작년에 연임했는데요. 현병철 위원장은 한 2년 정도 시간을 벌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꼼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인권위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전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인권 상임위원이 3명인데 그중에 2명은 집권당에서 이제 추천한 인사들이고요. 그다음에 1명은 야당 인사인데요. 그 반응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일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고 얼굴을 매일 봐야 되니까 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뭐 꼭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서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구명운동 뭐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좀 더 일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회에 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뭐 개인에게 좋은 일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에도 좋은 거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계속 일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저는 하여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궁금하다고 한 게 청와대가 이래서 뭐 자리에서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독립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을 존중을 해야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 와서 인권위원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저희가 똑똑히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저 인물은 부적합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럴 때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고요. 국가기관의 수장이면 그 개인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또 인권위원장으로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없죠. 조직과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분이 뭐 어떤 사람? 자 한번 현병철 탐구 한번 합시다. 현병철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대학 교수로 사셨던 분인데요. 한양대 마지막으로는 한양 사이버대 학장을 지냈는데 주로 보직 교수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뭐 한양대 학내 고시원 담당 뭐 조교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는데요. 그래서 학문적 연구 성과가 잘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주로 이제 서울과 안산 캠퍼스로 오가면서 보직 교수를 했었고요. 그 실무적인 능력은 좀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직 교수로서 법과대 교수였는데 법대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보직 교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 검찰 출신의 정동기 민정수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뭐 여러 건에 걸리고 또 집에 가셨던 분인데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양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분과 인연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게 정설이고요.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이 됐는데 처음 되자마자 일성이 뭐냐면 나는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였어요. 기억나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 자격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이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거나 둘 다 있으면 좋고 그러면은 법대 교수가 흔히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거나 관련성이 좀 많기도 하죠. 헌법이나 형사법 같은 경우에. 근데 이분은 이제 인권 관련 논문이나 인권 관련 저술 활동이나 이런 걸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인권 관련 활동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맡으면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맡기 시작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원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설립이 됩니다. 2001년 11월이에요. 예.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일 때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첫 번째 우여곡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법무검찰과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민간단체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3년 정도 진행되고요. 예. 인권단체 사람들이 뭐 엄청 고생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인권단체는 민간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 옹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는 네. 거였고요. 법무부 등의 주장은 법무부 소속의 특수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예. 그 충돌을 한 3년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0점을 줄 수는 없지만 대체로 8, 90점 정도는 줄 수 있는 정도의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특히 뭐 국내적인 평가도 중요한데 해외에서의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거의 없었죠, 나라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유엔이 설립될 때부터 강조를 했는데 예. 실제 강조는 90년대 들어서입니다. 93년 유엔 총회에서 예. 각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 이런 총회 결의가 있고요. 그런데 93년 당시에는 전 세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던 나라가 한 5개 정도입니다. 네. 근데 지금 20년이 딱 지났는데요. 예. 지금 130개국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에 1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인권위원회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도 뭐 우리가 아는 나라들은 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이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좀 독특한 모델이고요. 중국은 뭐 그렇다죠. 일본은 왜 없어요? 일본도 그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키나와 예.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불황민이라든지 예. 지금도 이제 일본에는 불가촉 천민 비슷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문제라든지 또 소수인종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가 많은데 움직임은 있으나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권 전체가 이제 우경화되면서 인권 문제나 이런 것을 국내 인권 문제라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크고요. 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없긴 하지만 뭐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인도, 뭐 아프가니스탄에도 심지어 인권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뭐 아프간도 있군요. 그럼요. 이런 나라들에 다 몽골도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인권위원회가 있고 예. 윗동네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 없는 형국이어서 우린 가까운 이웃이나 뭐 갈라진 형제 자매의 인권위원회가 없는 속에 살기 때문에 네. 인권위원회가 없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예. 실제로 아시아 버전으로 눈을 넓히거나 예.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미 130개국이 됐고 이 130개국이 됐다는 성과가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늘어나야 되냐 하면 국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 업무를 해요. 네. 그런데 국가가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상권 분립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고전적인 인권 보장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법원에 찾아가거나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뭐 처벌해달라거나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그렇죠, 제기하거나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부지와 세월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맞아요.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 비용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호소도 못 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인데 인권 문제에 대한 피해 구조는 뭐 5년 있다가 하게 되는 일도 있고 재판이 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적인 인권 구제 방식 또 뭐 유효하고 적절하지만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다라는 네. 지적과 반성이 있었고요. 또는 유엔이 이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 규약들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유엔 차원의 인권 규약은 당사국 국회가 비준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실효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테면 자유권 규약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사유권 규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데 다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비준을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내법과 동일한 실효성이 있지만 우리 헌법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대로 우리 행정부나 법원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얘기, 좋은 얘기일 뿐이고 뭐 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내적 실효성을 담보하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 차원의 인권 규약들이 각 당사국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거 끌고 나가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 이제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뭐 김대중 정부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었어요.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만든 것인데 그건 반드시 김대중 정권만의 성과는 아니었고요.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그 민주화 운동의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투쟁했던 인권단체만의 성과도 아니었고요. 그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인권위원회가 좀 발전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되니까 조금 복잡한 지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노무현 정권이 2003년부터 하는데 초기부터 많이 부닥칩니다. 정권하고. 그래요? 이를테면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정면으로 반대했다거나 그 네이스라고 그러죠. 교과부에서 하려고 했던. 그것도 엄청 그때 논란이었어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요. 이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미 FTA도 그랬고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으로 반발하고 문제가 이제 진행됩니다. 갈등 양상은 있었지만 한 2005년쯤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란 곳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이었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왜 만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런 일 하라고 만든 조직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 반대 목소리도 내고 정부가 가려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도록 좀 생각할 기회도 주고 하는 역할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이런 거고요.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걸림돌이거나 또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민관 역할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초기에 좀 갈등은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지내오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건 이명박 정권의 출범인데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렇듯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렇듯 임기를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지도부가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좀 유연한 사람들이어가지고요. 저로서는 그런 게 좀 못마땅한 대목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이런 걸 설치해요. 근데 북한인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 지역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나 구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요. 정치적 코멘트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는 거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뭐 꼭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아무리 봐도 정권의 코드 맞추기였죠.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인수위 단계부터 나와요. 인수위 때 이명박 새로운 정부가 될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라는 건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11명인데 4명은 대통령, 4명은 의회, 3명은 법원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3부가 같이 이 조직을 구성한다 이런 법 재정 원칙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반발에 부닥치고요.
그 반발은 또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게 국제사회입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인권을 책임지는 아주 대표적인 인사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맡거나 이렇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당장 반발하고 예.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외교사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 한국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예. 그리고 한국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처럼 좀 가야 된다. 예. 소위 우리가 정치인들이 관성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와 산업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산업화 성공한 건 뭐 빌딩들 보여주면 되지만 예. 민주화에 성공했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여줄 게 없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예.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밑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국내 인권단체가 반발하기도 하고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는데 핵심은 해외에서의 반발이었습니다. 예. 그건 이명박 인수위가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좀 당황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냅두기로 합니다. 예. 원래 독립기관으로.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진 국면이 뭐냐면 촛불 집회였어요. 네네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는 큰 집회가 나오면 이 경찰 활동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보냅니다. 네. 무슨 파란색 조끼 입은 직원들을 보내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경찰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죠. 이 감시견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과잉 진압이라든지 폭력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를 가진 활동을 하려고 그렇죠. 하고 하다못해 물대포를 한번 쏘려고 하더라도 이게 경찰의 뭐 장비 사용 규칙의 요건에 맞느냐. 뭐 꼭 물대포가 아니면 진압할 수 없는 경우였느냐. 그렇죠, 그렇죠. 설명하기 어려우면 안 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시라는 게. 네. 그렇게 감시 활동을 벌이는데 그때도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인 건 아니었어요. 막 진정 사건이 쏟아지고 이럴 때도 별다른 역할을 안 하다가 촛불 집회는 이제 4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7월 달에 가서야 직권조사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이미 거의 2달 넘게 계속 진행되고 뭐 거의 끝났을 때 그렇죠. 이제 8월 정도에 끝나니까 뒤끝에 가서야 이제 직권조사 결정을 하고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촛불 집회 전반에서 경찰 폭력이 만연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이게 이명박 정권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 꺼내든 칼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왜소화시키고 맞아요.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는데 인원을 처음에는 40% 줄인다고 그랬다가요. 200명이 좀 넘었는데 결론 하여튼 30%를 줄입니다. 그리고 좌파 적출이라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금 뭐 역동적으로 활동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하여튼 자기 정권이나 자기들의 정치적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축출하는 작업들을 해내고요. 그 과정에 이제 현병철 위원장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현병철 위원장이 와서 그 작업을 다 해요. 인원 감축하고 예산 깎고 그다음에 직원들 축출하고 그러니 뭐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진행됩니다. 직원들 당연히 저항하는 거고요. 또 같이 일해야 될 파트너인 상임위원 또 인권 비상임위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잇따라 사퇴하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조국 교수도 그때 비상임위원인데 사퇴하기도 하고 임기를 남겨놓은 저 상임위원들도 사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조직은 장악했습니다. 이건 뭐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이 그야말로 서글픈데요.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 자체를 안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피해자들이 가서 진정을 해도 사건을 잘 안 다뤄주고 사건이 쌓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 이제 정부 부처에 권고를 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권고를 하면 대체로 85%에서 90% 정도 수용률을 보입니다. 그렇게 높았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거나 하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도 뭐 법률가들도 많고 그래서
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를 인권을 위해서 해라 이런 요구 잘 안 합니다. 체제 내적 요구가 많고요. 예. 받아들일 만한 요구를 한 경우도 많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 반보 내지 한보 정도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예. 뭐 인권단체처럼 혁신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수용률이 뭐 65%, 60%대로 뚝 떨어졌고요. 노골적으로 뭐 경찰청, 소방방재청 이런 데서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찰관 채용 시에 30세 미만만 뽑아라는 건데 그렇게 뽑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기껏해서 얘기하는 게 경찰관은 도둑도 잡아야 되니까 체력이 좋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둔 건 합리적이다 이런 건데요. 그거 말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든지 31살이 되면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 경찰관에 직무라는 게 정말 절도범 검거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일밖에 없나.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면 경찰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까 혹시 한 35세 정도로 끊어주면 안 돼요? 이런 정책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냥 정면에서 거부해버립니다. 힘이 빠졌으니까. 인권위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인권위의 힘이라는 게 법률적 힘도 있지만 도덕적 정치적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관은 인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네. 저 기관은 인권을 침해할 것 같네. 라는 이 도덕적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무장해제해버리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지 지금 4년 차인데요. 지금 거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맞아요. 자, 결국은 애써 만들어 놓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기구의 권위,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는 좋은 거죠. 권위적인 것은 나쁜 거지만 이 권위를 이제 스스로 갉아먹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그것이 스스로만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본래의 위상에 맞게 제 기능을 찾고 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뭐 위원장 바뀌어야 됩니다. 그겁니까? 위원장 현병철 위원장은 제가 뭐 한 번도 못 뵌 분인데 저 직원들 통해서라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호소 드리고 싶어요. 뭐 연세도 좀 되셨고 그리고 4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고요. 새로운 위원장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위원장이 정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 또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노력할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야당에서도 몇 명 안 되지만 인권위원들을 보낼 수 있어요. 추천을 하죠. 방송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거나 그럴 때 야당 추천위원들이 나름대로 돌파구도 열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요. 야당에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잘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구는 절대 아닙니다. 뭐 수사권도 없지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인권옹호 방해죄로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방문조사권이 있습니다. 이 방문조사권이 굉장히 신통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구금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가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 모든 경찰서, 뭐 대공분실, 지금 보안분실로 이름 바꿨습니다. 여기 갈 수 있죠. 교도소 갈 수 있죠. 헌병대 갈 수 있죠.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다수인 보호시설, 뭐 구금 보호시설 같은 데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군대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인권위원들이 수시로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 쓰이죠. 그 인권 침해 못 하죠. 그렇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정말 발품 팔아서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위원장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의해가지고 가면 되고요. 방문조사 때는 인권위원도 갈 수 있고 직원도 갈 수 있고요. 외부 전문가도 대동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만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인권위원이나 직원이 갈 때 전문가를 데리고 대동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같은 데 한 번씩 쭉 돌아보고 전국에 한 50개 정도의 구금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권고는 못 하더라도 또는 촛불 집회에서의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는 등의 아주 굵직굵직한 정치적 결정 못 하더라도 얼핏 보면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인권의 진전이나 또는 인권이 더 후퇴하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소년원 같은 데 가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인내 아세요? 인내. 사람 냄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 좀 나는 냄새. 건물이나 사람들이 여러 사는 곳에 인내가 나는 곳이 있어요. 군대, 교도소, 전의경 내무반, 이런 곳인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곳에서 거의 인내가 안 납니다. 이게 목욕하고 세탁을 자주 하고 청소를 자주 하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년원에서는 아직도 인내가 나요. 그래요? 네, 저는 그 구금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냄새부터 제가 반응을 하는데 그 냄새가 나요. 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른들이 또 국가가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아주 유치하거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격리하는 거고 소년원 보내는 거예요. 소년원에 가는 친구들은 대체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성 가정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갑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런 친구들을 지금은 소년원의 인원이 많아져 정원보다 훨씬 많이 가두고 있어요. 말로는 학교지만 실제로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럽니다. 평균 한 17살 정도 되는데 소년원에 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아놔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일제시대 같기도 하고요. 군사 독재 정권 시대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금된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럼 소년원에서 몇 달 있다 나와가지고 저 친구들이 지역이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소년원 갔다 나온 사람 이래가지고 낙인을 찍든지 아니면 훈장을 달든지 이 답답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타도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데요.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 야당 위원들이라도 이런 곳에 좀 짬내서 공사 다망하시겠지만 정말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 주거나 특히 불시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다면 못 때리죠.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병철 위원장도 문제고 또 무슨 여당 출신으로 정말 북한 인권 문제만 관심 가지는 극단적 사고를 하는 이런 인권위원들도 문제지만 당연히 문제고 야당 위원들도 좀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아쉽고 또 하나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맥상을 보일 때 여러 인권위원들이 그만둬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좀 아쉬운 게요. 대체로 임기를 한두 달 남겨놓은 분들이 그만둬요. 그러니까 좀 진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만두는 것도 저는 중요한 선택이고 결단이었다고 보지만 3년 임기 중에서 한두 달 남겨놓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건 그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야당 의원들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하면 저는 활동에 있어서 진정성이 담보되면 그것이 주는 감동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막무가내는 아니고 정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에 모여서 17살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이 이를테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년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고 진지한 토론과 논의도 요청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외면할 땐 정말 국민과 함께 싸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도 그만둬야 되는데 야당 측 위원들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당에서 이렇게 그냥 당뇨 출신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래서 현병철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그런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힐까요? 저는 조금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겠다. 인력도 다시 늘리고 예산도 늘리겠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교체하겠다. 인권위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나 인권 문제에서 좀 전임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타격도 많을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성으로서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고 인권 감수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두어 번 흘러나왔어요. 일부 기사화도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흘러나온 얘기를 선의로 믿고 싶고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남녀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가야 되는 측면이 많은데요. 여성의 감성 또 여성의 감성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다룬다면 의외의 진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수적이지만 나름 탄탄하게 인권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인권이라는 게 진보 보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권은 그야말로 뭐 국가의 존재 이유고 국가 이념 아닙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했듯이 홍익인간 이래 한반도에서도 5,000년 동안 우리가 늘 그렇게 잘 가진 못했더라도 5,0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국가 이념이 인권인데요. 인간 존중인데 이런 면에서 뭐 일정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현병철 위원장이 그것도 물러나야 얘기되는 건데. 지금 뭐 청와대에서 이제 접근한 상황이고 현병철 위원장은 계속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럼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 보면 정말 의지가 있고요.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이나 뭐 떨림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싹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만 조금 제대로 해주면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바랬던 호민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또 예전과 달리 뭐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인권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 문제도 있고 뭐 청년들 문제도 있고 곳곳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 그렇죠. 이것을 뭐 경찰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단호하게 야단쳐야 될 때 야단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도 함께 살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명확히 있습니다. 인권위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교섭도 할 수 있고 인권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는 꼭 국가인권위원회 동의 절차, 이게 통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인권 피해자, 인권 당사자들을 위해서 정말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간단하게 뭐 어렵게 얘기할 것이고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몇십 년에 걸친 민주화 투쟁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결실이 지금 낙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이러니란 말도 안 되고 과일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줄기 뿌리까지 지금 위험해지는 상황이고요. 이건 황당한 일이죠, 사실. 또 하나는요.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무척 줄었어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요. 점장에도 용한 점장이 찾아가듯이 그렇죠. 인권위원회 진정할 때 기대감은 저게 진정하면 뭔가 나를 도와줄 거다. 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건데 진정 건수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외면받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고요. 그건 정말 세금 낭비죠. 그렇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현병철 위원장이 좀 이 방송을 한번 좀 듣고 본인을 한번 성찰적 자세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한 번에 그만두면서 단박에 역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 다 명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또 국가인권위원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이번 기회에 또 명분도 좋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멋진 말 하시면서 그만두시면 여러모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때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못을 박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네네. 보수 세력하고 정권 담당자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침묵이 더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법이기도 하죠. 오늘 정기섭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정기섭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짙은 그리고 긴 한숨을 내셨는데 그 한숨에 담겨있는 메시지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공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빨리 풀려야 됩니다. 그건 당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생존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